주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발언하시죠. 네, 강남병의 이은재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여러 건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까지 아무것도 온 것이 없습니다. 혹시 후보자의 이 준비팀이 어느 분이시죠? 지금 준비팀이 좀 왜 안 되는지, 언제까지 가져오는지 그걸 좀 얘기를 해주셔야죠. 지금 뭐 좀 빨리 제출할 수 있는 거는 좀 검토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몇 시까지 제출해 줄 것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 지금 그럼 청문회 끝난 다음에 가져오시겠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독촉을 해서 네. 아까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1시까지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여기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주질의가 끝나면 증인신문에 들어갈 텐데 그 전까지는 주질이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과 마찬가지로 주질의를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충남 논산 계령 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입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자님, 아까 오전 질의 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하고 이제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총선 출마 권유를 한번 받은 적이 있고, 또 최근에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동석해서 한두 번 본 일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렇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여간 뭐 그때라도 뭐 정치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뭐 상의를 하거나 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글쎄 뭐 처음 만났을 때 아니 그때 말고요. 아, 그때 이제 총선 그 공천 다음에? 말고 그 이후에 만났을 때 뭐 검찰총장을 해보면 어떠냐, 또 검찰총장을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면 뭐 지금 총선이 어떠냐, 뭐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뭐 자리 자체가 제가 아까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이걸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참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는데 저나 그분이나 다 뭐 술을 좋아합니다. 그 자리 자체가 그냥 지인들하고 만나서 술 한잔 마시고 헤어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직무에 대한 검증이 인사청문인데 이 직무 능력과 도덕성 검증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 단서가 없어요. 그냥 만나서 밥 먹은 게 의혹이 되거나 아니면 질문거리가 되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과정에서 어떤 직무와 관련돼서 어떤 단서가 있어야 그게 이 청문회장에서 검증거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정치권 인사를 만나서 밥 먹은 게 문제가 된다, 이건 안 되는 거라고 보는데, 혹시 우리 후보자께서 야당 정치인들 중에 혹시 밥 먹은 사람 있습니까? 뭐 말씀드리긴 뭐 해도 뭐 제가 뭐 아무래도 실명을 저도- 안 물어볼게요. 아니요, 저도 뭐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뭐 여야 정치권에 중앙지검장 하시면서 계신- 네, 야당 정치인하고 만나 식사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덜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누군지도 알아요. 근데 자 보세요. 아니 중앙지검장이 여당 인사든 야당에서 만나서 밥 먹는 게 무슨 그게 청문회감입니까? 저는 너무 답답해요. 자, 이게 정치 공세야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내내 지금 청문회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윤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한 10번은 봤습니다. 그냥 윤석열 후보자하고 아는 사이다 말고는 무슨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 아는 사이죠. 윤 전 그렇습니다. 서장. 뭐 가까운 후배 그 친형이다 보니까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시작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남석 변호사라는 양반이 문자를 보냈어요. 그 윤 전 서장한테. 자, 윤석열 과장님 소개로 연락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게 보도 내용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보도도 사실이 아니야 또. 나중에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윤 과장님 말씀 듣고 연락드렸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혹시 아십니까? 저는 뭐 정확한 문자 내용은 뭐 그러니까 변호사 소개도 아니고 그냥 우리 윤석열 후보자와 그 윤 전 서장이 서로 아는 사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연락을 한 거 정도여서 제가 뭐 그것도 무슨 뭐 대단한 뭐 근거가 될 수가 없고 제가 그래서 윤우진 그 서장 관련된 사건을 쭉 분석을 해봤는데 크게 이제 야당에서 3가지 의혹을 제기합니다. 아마 우리 윤 후보자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내용을. 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 3가지인데 하나는 현직 검사 친형이 뭐 혐의가 있어서 이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3가지 의혹을 야당에서 제기해요. 2012년에 6번 영장이 기각됐다. 이건 검찰에서 봐준 거다. 두 번째, 2013년에 구속영장, 앞에 6번은 압수수색 영장이죠. 두 번째, 2013년에 2번에 걸쳐서 구속영장이 신청했는데 이것도 기각이 됩니다. 이것도 검찰에서 봐준 거 아니냐. 2015년에 결국은 최종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불기소 결정도 역시 검찰에서 처분 결정을 한 거니까 봐준 거 아니냐. 이 봐준 데에는 윤석열 당시 뭐 검찰 실세가 있었다. 이게 지금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가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자료를 쭉 분석해 봤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2년에 6번 기각된 거 있죠. 6번 기각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는데 그 내용이 다 다툼이 있는 내용들이더라고요. 10몇 번을 신청했는데 그중에 6번 기각된 건데 그런데 이 기각 사유가 다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우리 윤 후보자가 그 수사 라인에 뭐 관련돼 있지 않았죠. 네, 제가 근무하던 부서는 그 지휘 라인하고는 좀 떨어져 혹시 그 수사하던 사람들하고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부탁한 적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 결정을 최종적으로 한 게 서울중앙지검인데요. 그 당시에 최교일 현 한국당 의원입니다. 이 사건이 왜 최교일 지검장이 알 수밖에 없는 사건이냐면 첫 번째로 4급 이상 공무원에 관련된 중대 사건이에요. 두 번째로 현직 검사의 친형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검경 갈등이라고 그래가지고 매일 언론에 보도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관련해서 6번이나 기각이 됐어. 그러면 중앙지검장이면 지금 중앙지검장 하시죠? 자, 그런 사건이면 중앙지검장이 압니까 모릅니까? 뭐 하여튼 보고는 받는 뭐 영장을 6번 기각됐다 언론에 나오면 중앙지검장 이거 뭐냐고 들여다봐야 안 봐요. 보고가 통상 올라옵니다. 우리 검찰 사무보고 중앙지검 위임 정결 규정에 보면 검사장 결재 사항이라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저렇게 돼 있어요. 그죠? 저거 아시죠? 네. 저기에 4급 이상 공무원 현직 검사 친형 검경 갈등 맨날 언론에 나오고 저거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하여튼 뭐 보고가 올라오는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거는 최계일 중앙지검장이 판단한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2014년도 2013년도 거는 구속영장 2번 기각된 이거는 법원에서 기각된 겁니다. 맞죠? 그래서 내용은 잘 모르고 모르시죠? 있습니다. 하여간 네. 법원에서 기각된 거예요. 네. 2015년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이 야 이런 걸 어떻게 불기소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저렇게 고위 공무원의 또 검사와 관련된 사건이고 검경 갈등으로 매번 언론에 보도됐고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서 보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불기소 처분될 때는 법무부 장관의 결재를 받게 돼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글쎄 뭐 제 생각에는 지금
지금의 업무 그 패턴 같으면은 그렇게 해야죠. 다 처리하고 사후에 보고하는데요. 그래서 제 과거에는 얘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 의혹을 풀려면요. 네. 최경일 당시 주방이거든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 보고 받았는지. 보고 받았는데 왜 이거를 영장 기각을 했고 또 왜 이거를 불기소 처분을 했는지. 일단 거기다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윤석열 씨가 부탁을 그랬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면 됩니다. 예. 그 오늘 청문하고 특별한 관련도 없어 보이는데 계속해서 야당 대표를 거론하고 그러는데 그게 개개 일반 사건들에 대해서 전부 장관한테까지 보고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저 사후에 중요한 정리하는 사항은 거예요. 사후에 보고가 가는데요. 정리하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건 없고 얘기해요. 자기는 아무 때나 얘기하고. 자, 발언권 얻지 않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분명히 경고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나서 국민들이 의문으로 가질 만한 사항을 제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일반 개개 사건을 장관회의까지 보고합니까? 처리 결과를? 이제 중요한 사건은 저 대검에다가는 이제 사전 보고를 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총장 결심 받아 갖고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처리가 된 것은 중요한 거는 이제 법무부에 그 뭐 정보 보고나 이제 그 뭐 이런 현안 보고 형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뭐 제가 그 시기에는 뭐 그 제 검사장을 한 것이 아니라서 그때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하여튼 제가 해 보니까 처리하고 나서 그 중요한 것들은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다가 보고한다는 게 뭡니까? 장관에게 직접 합니까? 안 그러면 법무부에 뭐 다른 라인 이슈 대검을 그게 통해서 보고한다는 지금 소리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대검을 통해서 네네. 누구에게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는 건 한다는 말씀입니까? 원래는 이제 총장이 장관에게 보고하는 건데요. 실무적으로는 이제 대검의 뭐 이게 형사 사건이면 대검 형사부, 그 다음에 특별수사 사건이면 반부패부에 보고를 하면 그게 이제 처리가 다 되고 나면 그 내용을 형사부와 반부패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에 그 저 연결되는 그 검사에게 저 자료를 주어서 장관께 보고를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난 뒤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완 사항은 얘기를 안 하고요. 이제 처리 예정인 것도 이미 결론이 다 나서 뭐 곧 그렇다면 언론에 이제 나올 만한 거는 그렇다면 처리 과정에서 네. 뭐 외압 운운해사면서 장관에게 보고했냐 안 했니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하여튼 지금 현재는 그렇게 그 법무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일 처리하는 거는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다음 그 질의 순서에 들어가기 앞서서 존경하는 김도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저 왜 마이크 안 들어? 방금 민주당 의원께서 하신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오전 회의 시작하면서 당시 압수영장 기각할 때 담당 부장 검사 이형택 부장 검사, 무혐의 처리할 때 이철희 부장 검사 그들로부터 어떤 보고를 하고 어떤 외압 또는 수사 지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것만 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식 공세를 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후보자께서 본인이 지금 현재 서울검사장으로 있을 때 이런 정도의 사건은 처리하고 난 뒤에 사후 보고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그 당시 그 검사장이나 장관이 어떤 의혹이 있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이러한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하나하나 줄여나가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전에 당시 담당 부장검사들 입장에 대해서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어떤 외압을 받았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왜 야당 대표를 불러야 됩니까, 여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명쾌한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서면 자료를 요구했고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논란이 없도록 그 자료 제출 빨리 촉구해 주십시오. 예? 지금 후보자도 본인이 지금 이런 사건 정도면 처리하고 난 뒤에 사후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예? 과거에는 어떤지 모르겠다고 합니다만 이 문제 하나하나 이거 하지 말고 정치 공세를 하나씩 줄여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야당에서 요구하는 자료 다 내시면 정치 공세 안 하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료들은 대부분이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후보자가 총장이 되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 과연 저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었을 때 검찰이라는 무시한 칼을 공평무사하게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오늘 청문회의 큰 쟁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안 주고 여당에서는 후보자 옹호만 하고 감싸기만 하고, 이것이야말로 국민들께 도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저희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요구한 자료 제출 빨리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하시죠. 예, 이철희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법사위가 첫날이라 익숙치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른 상임위 경험에 비추보면 통상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평가는 위원장님이 되게 잘 안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오늘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아서, 만약에 그동안 여야 간에 그런 게 용인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평가하는 거는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되게 제가 여당일 때는 여당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도 있었고 야당 위원장이 상임위도 있어봤는데, 위원장이 질의를 할 경우에는 사유권을 넘겨주고 별도 시간을 똑같이 해당 시간을 얻어서 질의하는 게 저는 그동안의 관행이었다고 제가 배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 의견을 갖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회의 진행하시면서 특정한 부분에 더 질의할 게 있으면 좀 모아놨다가 따로 시간을 얻으셔서 질의하시는 게 그동안의 상임위 의사 진행에 부합하지 않나 싶어서 그 점을 좀 환기드리고 싶어서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같은 내용에 대한 발언이십니까? 다른 것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하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 간의 공방을 벌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이 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거기에 도움이 되는 발언은 제가 지금까지도 해왔고 또 앞으로 할 것입니다. 제가 어떤 다른 위원님 발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입장에서 이 위원님의 이 질의에 대해서 의문이 있겠는지 없겠는지라는 것들을 좀 저도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후보자에게 보충적으로 질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존경하는 오신환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오전 내내 여러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자료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서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것인지 정리를 해주셔야 본질이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할 텐데, 후보자에게 제가 요구한 자료의 경우는 그게 아주 어려운 자료가 아닙니다. 본인이 동의만 하면 금방 받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도대체 왜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좀 말씀을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후보자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해 주시는 게 후보자님께도 결코 불리한 게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한 자료는 주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위원님께 반드시 제출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남병의 이은재 의원입니다. 후보자. 네. 아침에 그 답변에서 그 양정철 민주원장을 2015년 선배의 소개로 처음 만났고 라고 그랬는데 몇 차례 출마를 권유받았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뭐 그날 처음 얘기가 나왔고요. 몇 차례 전화로 공직 사퇴 전에까지 뭐 몇 차례 전화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 만나고 전화로 몇 번 왔었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면서 2번 정도 만났다고 아까 밝히셨죠? 네. 네. 그러면 한 2번 정도 만났는데 언제 만나셨습니까? 제가 가장 최근에 만난 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저는 뭐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작년 한 여름쯤 됐나, 작년 여름, 재작년 말쯤 됐나 하여튼 2018년 여름이고. 고전 거는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월에 만나셨죠? 올해는 한 2월경에 만난 걸로 기억이 됩니다. 2월경에. 네. 자, 그러면 지난 2월에 그렇게 이제 만나시는데 사실은 그 양정철 원장도 굉장히 바쁘고 또 우리 검사장님도 엄청 바쁘신 그런 분인데 그냥 한가롭게 아까 제 답변이 그냥 만났다 그렇게 네. 이제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바쁘신 분들이 그냥 만날 수 있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양정철 원장이 얼마 전에는 그 서훈 국정원장을 만났습니다. 그 서훈 국정원장을 만난 것이 한 5, 6개월쯤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검사장님을 한 2월경에 만났다 그러면 한쪽은 북풍을 이용한 내년 총선을 쓰겠다. 또 하나는 서슬퍼런 검찰의 칼날을 이용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정으로 몰아넣겠다. 뭐 그런 의도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신 거예요? 못하신 거예요? 글쎄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2015년에 만났을 때와 같은 분위기에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뭐 이분이 야인으로 뭐 그때 외국을 뭐 돌아다닌다고 해서 잠깐 나왔다고 하니까 아마 제 일행들은 좀 객지 생활을 하는데 좀 격려를 한다는 차원이 아니었나. 저는 거기에 이제 연락을 받고 제가 가게 됐는데 그냥 아니까 저도 그냥 본 것뿐이지 그 자리가 무슨 뭐 어떤 중요한 얘기를 논할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그래서 네. 어디서 어떻게 어느 분들하고 만났는지 자료 제출해달라고 그래 자료 제출을 안 해주시니까 네. 이런 질문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장소나 그 다음에 거기 참석하신 분들 기억나시는 대로 바로 그 저한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 다음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정치 입문을 권유받은 적도 없습니까? 뭐 직접 제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근데 2017년 6월 5일자 월간조선 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좌천성 인사를 당한 후보자에게 정치 입문을 권유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전혀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죠? 글쎄 저는 뭐 직접 그 정치 입문을 제가 제의받은 적은 없고 아마 2015년 말에 20대 총선 앞두고 그 양정철 씨가 얘기한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네, 추측이 그렇다 됩니다. 그러면 기사가 사실이라 그러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에게 직접 출마를 권유했었다. 또는 후보자를 평소 유심히 지켜봤다는 그런 의미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중앙지검 지검장에 이어서 파격적으로 검찰총장 후보자가 된 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 안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후보자의 든든한 후원자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글쎄 뭐 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네. 자, 다음번에는 이제 아까 그 용산 세무서 관련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한 가지만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이남석 그 변호사를 이제 소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윤 전 서장의 차명 전화에 아까도 이제 어느 의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윤석열 선배가 소개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남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사가 저는 정확치 않다고 지금 보고요. 아마 무슨 수사 과정에서 뭐 어떤 모바일 같은 것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좀 부정확하게 들어서 그런 게 나왔는지는 모르나 제가 객관적인 뭐 정황으로 보면 저보다 그 이남석 변호사를 그 동생인 윤대진 과장이 훨씬 잘 알고 바로 그 과에서 그 근무하다가 나간 변호사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자기 친형이니까 네.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 안 할 수도 있죠, 역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제가 해명을 하신 게 있나 없나 봤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정말 그런가 보다. 이 검찰총장 후보가 이렇게 변호사도 소개를 하고 그런가 보다 변호사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꼭 예, 더 드릴까요? 얼마 더 주실 수 있어요?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분밖에 안 되니까. 예, 우선 해 보시죠. 네. 그러시면 간단하게 제가 이제 아까 이 자료 이 수취인이 불명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수취인이 없어요. 뭐 서류를 보냈더니 이런 인사청문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그 행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국회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청와대 인사검증팀에서도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거부하셨습니까? 글쎄 뭐 청와대 인사검증과 관련된 거는 뭐
다 보안 사항으로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정도의 자료는 제출 요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민입니다. 총장님, 지금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후보자가 총장이 되시면 그런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오늘 후보자의 모두 발언에 그 부분이 좀 언급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모두 발언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에 흔들리면 안 되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도 엄격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게 된다면 저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권력에 당당하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권력이 검찰에 대해서 부당하게 개입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검찰도 부당하게 개입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PPT 하나 좀 띄워주시죠. 제가 최근에 제보를 받은 내용인데요. 후보자의 장모를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고발을 해서 상당히 괴롭혔던 정대택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들어봤습니다. 네. 정대택이라는 사람이 그 사무실에서 나눴던 대화 관련된 녹취록을 좀 제보를 받았어요. 관련된 내용 좀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청와대에서 이 정대택을 접촉해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받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가기 위해서 밥도 사주고 했다는 거예요. 2017년 1월의 일입니다. 즉 박근혜 정부 말기에 청와대가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정보를 취득했고 그 방면으로 정대택이라고 하는 사람을 접촉해서 자료를 받아갔다. 이런 녹취록입니다. 이런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릅니다. 이런 게 있었는지. 제보자의 그 제보 취지는 저런 식으로 자료를 가져가서 당시 특검에 속해 있었던 윤석열 후보자의 에게 흠집을 내려고 했었다라는 건데 그런 사실 알지 못하고 계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 만약에 후보자가 총장이 되신다면 권력이 저런 식으로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그 검사들의 업무 처리 사이를 차단시켜야 될 임무가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차단하는 역할을 열심히 하시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고 저도 동의하는데 스스로에게 엄격하려면 전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검찰 식구들이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제대로 수사해야 됩니다. 스스로 엄격하려면. 네. 두 번째는 검찰 출신 전관에 대해서도 상당히 엄격하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저는 삼성 떡값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후보자는 2007년에 삼성 비자금 관련된 의혹 관련돼서 꾸려진 특별수사본부에 소속돼 있었죠. 거기 이제 파견 나간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저 진술서는 당시 삼성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내부 고발을 준비하면서 작성했던 진술서의 일부입니다. 보면은 자신이 관리해 왔던 여러 검찰 간부가 언급되어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황교안 당시 공안 1과장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저 서류가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네. 김용철 변호사가 내부 폭로를 위해서 내부 고발을 위해서 정의구현사재단 등과 함께 자료를 준비했고 그때 만들어진 진술서로서 검찰에 제출됐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 적이 없으신가요? 제 기억에는 그때 그 삼성
그룹의 무슨 비자금 조성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점들을 적어놓은 진술서하고 그리고 또 이런 감찰 관련된 진술서하고 변호사들하고 같이 이 두 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느 거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니까 일단 삼성에 관한 거를 먼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일단 가지고 있겠다. 뭐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우선 감찰 관련된 거는 본인이 그냥 가지고 가고 그리고 삼성의 무슨 비자금 조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룹의 문제점에 관한 진술서만 내서 그거를 토대로 조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서류는 가지고는 왔지만 제출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전혀 본 기억이 없으십니까? 저거는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넘겨보질 않아가지고 저런 내용 자체는 뭔가 감찰 관련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 네. 이제 당시에 저희 수사팀이 3개 팀으로 해가지고 하나는 에버랜드 팀, 하나는 자금 추적팀,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이런 조사를 하는 팀인데 그 검사가 3인가 4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의 비자금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조사하는 거로 하고 이건 아마 본인이 제출했다 그냥 가져가는 바람에 저희도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제출했다 가져간 것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이거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검토하지 못했으나 제출했다 가져간 서류다라고 네.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재미있는 게 황교안 당시 공안일과장은 검찰을 그만두고 2012년도에 이맹희 씨 등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4조 원대의 상속재산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검찰일 때는 삼성의 관리를 받다가 검찰의 옷을 벗고 나서는 삼성의 사건을 수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추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후보자께 이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총장이 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식구들이 저렇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 어디가 결부돼 있다, 또는 연루돼 있다라는 사건이 생겼을 때 철저히 수사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의혹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나간 선배나 동료 검사들이 정관으로서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찰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관 예우라는 거는 실제 그게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께서 그런 우려를 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의하는 최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른미래당 최이배입니다.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예, 그 앞에 아침에 모두 발언에서 검찰의 어떤 과오로 정치 검찰의 그런 모습을 인정을 하시고 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중앙지검장으로 계시면서 그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진행하셨고 재판 단계로 넘어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뭐 구체적인 실명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전현직 의원들이 본인 또는 본인의 지인에 관련된 사건, 재판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법부에 재판 청탁을 했다라는 소위 이제 국회의원 재판 청탁 의혹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예. 지난 2월에 제가 검찰에 수사 촉구를 위해서 방문을 했었고 당시 사법농단 관련된 법관들의 기소 절차 등이 끝나면
국회의원 재판 청탁 수사도 하겠다라는 입장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검찰에서. 지금까지 그런 내용들이 저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보자님이 생각하실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은 범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개별 케이스마다 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직 그 개별 케이스마다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검찰이요. 뭐 직권남용이나 변호사법 위반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미 언론에도 수차례 나왔었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으로 임명되신다면 국회의원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화면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소위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좀 도표로 그려봤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검찰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또 뭐 경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버닝썬 사건 최근의 수사 부분에 있어서 뭐 경찰들의 유착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왔었고요. 특히 검찰에 대해서는 뭐 김학의 사건이나 뭐 이런 사건에서 국민들로부터 다들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아무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새롭게 검찰과 경찰의 역할을 규정을 하고 그 부분이 이제 아무튼 국민들에게 최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게 하자는 것인데요. 한번 저기 맨 첫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경찰이 수사 중에 검찰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도표로 그린 겁니다. 수사 중에 법령 위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검찰이 수사 기록 송부를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들여다본 후에 검찰이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정 조치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행이 돼야 되는 거죠. 경찰 입장에서는요. 근데 그 요구에 불응을 하면은 검찰이 이제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불응된 어떤 이유와 또는 처음 위에 있는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이 현장에 있으면은 경찰에 대해서 징계 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요. 두 번째로 이제 동일 범죄 수사가 경찰에서 진행되면 수사 사건을 송치 요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또 경찰이 영장 청구를 하면 그 내용을 보고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고 불응하면은 징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사 중에 진행할 수 있는 검찰의 통제 권한입니다. 그 옆에가 이제 경찰의 수사가 종결된 이후의 통제입니다. 경찰이 불송치 뭐 기소를 하지 않기로 되면 아무튼 그래도 모든 기록을 송부받아서 60일간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이해관계자가 경찰에게 이의 제기를 하면 검찰이 지체 없이 그 불송치 사건을 송치하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송치가 되는 경우는 이제 송치된 내용을 보고 보완 수사 요구할 수 있고 보완 수사 요구에 불응하면 경찰에 대해서 검찰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안 내용입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다 알고 계시죠? 네. 검찰에서 지난번 문무일 검찰총장도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 라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에서 뭐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요? 지금 뭐 이 경찰의 종결권을 부여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보다 만약에 종결권을 부여한다면 어떻게 보완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시정조치 요구를 하게 되면 저거는 이제 소추권자로서 기소를 하려고 하면은 이런 증거들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조사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무슨 이를테면 정당한 이유다 하면 그 정당한 이유에 또 해석을 놓고 검경 간의 어떤 의견의 그 차이를 그쵸. 보이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그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 의견을 좁혀가는데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선거범죄라든가 이렇게 시효가 짧은 경우에는
이제 한정된 시간 내에 사건을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들은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처음 만들어진 게 나는 법무부와 행안부가 합의를 해서 청와대까지 같이 협의해가지고 발표를 한 내용을 근거로 우리 국회 사개특위에서 나름 또 여야가 조율을 해서 만들어 놓은 법안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뭔가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고 그 문구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정당한 이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체 없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논란을 가지고서 마치 지금 국회에서 만들어진 이 검경 수사권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검찰에서 조직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문무일 검찰총장께서 해외에 나가서 또 해외에 들어오는 길에 그리고 또 뭐 울산지검장은 또 본인의 개인 의견이라면서 얘기하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검찰의 어떤 조직 이기주의에 의해서 합리적인 논의를 오히려 방해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의를 막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까 그 존경하는 김태섭 의원님께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실 때 답변을 하시는 걸 굉장히 유익 있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수사 지휘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가지고 계신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들면서 지금 현행의 이 논의에 있어서 다시 검찰총장이 되신 후에도 다시 원점으로 우리가 논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 대한 이런 평가에 대해서. 먼저 제가 어떤 수직적 또 권위적 개념인 그런 지휘라는 과거의 틀에서는 좀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지휘권을 굉장히 중시한다고 아마 언론에도 좀 나오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에도 이 결국은 지휘냐 대등한 협력 관계냐 하는 거는 대등하다고 해서 똑같이 서로 의견이 다르면 그게 어떻게 조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했을 때 검사와 경찰의 의견이 다르면 기소가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소추권자의 의견이 아마 우선할 겁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지휘가 아니고 검경이 수사 과정에서 검사도 경찰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주 대면하고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해서 좀 서로의 어떤 어떤 일방적인 지휘 관계가 아니고 양쪽의 의견을 서로 조율을 해서 합당한 좀 결론을 내고 그러나 그래도 검사가 이 정도 갖고는 도저히 기소가 안 되겠다 하면 그 기소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여기에는 이건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거 어렵지 않게 자료를 보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은 그 부분은 보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거는 아마 경찰 자체적으로도 소추권자인 검사가 기소 가능한 사건인데 검사가 이 부분만 보완되면 기소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만약에 담당 경찰이 그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경찰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통제 시스템이 당연히 생겨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그러고 이제 지금 패스트 트랙 안에 올라온 것들은 지금 어떤 확정된 안이 아니고 여러 조항마다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서로 의견이 다 조금씩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실무자로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저희가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또는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이런 법들을 저희가 이거는 틀린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폄훼를 한다거나 이렇게 저항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로서 저희들이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고 제가 의원님들께도 부담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 의원입니다. 그 후보자에 대한 그 검찰총장 지명과 관련해서 지금 야당 의원님들이 많이 제기하는 것이 코드 인사라는 거예요. 근데 코드 인사라는 건 능력, 자질, 도덕성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뭐 정치적 이념, 임명권자의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 또 학연, 지연 뭐 이런 관계들에 의해서 임명을 했을 때 저는 그것이 코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글쎄 뭐 아니 코드 인사의 네. 개념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능력, 자질, 도덕성, 뭐 국민들의 여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비슷하거나 학연, 지연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임명하는 게 코드 인사라는 거죠. 개념적으로 봤을 때. 통상 뭐 예. 그런데 지금 후보자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학연, 지연 뭐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정치적 성향이 비슷하냐? 그것도 보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아니 정치적 성향 그 후보자의 정치적 서면 답변 질의서 보니까요.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이 사회의 점진적 변화를 중시한다는 입장이고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도 국가 안보를 위협한 활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주적은 북한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도 안보형사법은 어떤 형식으로든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면 오히려 보수 쪽에 가까운 굳이 진보와 보수를 가른다면요. 보수 쪽에 가까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과는 오히려 먼 부분이 많다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이 된 것은 그동안에 검사로서 생활하면서 정권에 따라서 유불리를 가리지 않고 검사의 소신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해왔던 것들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코드 인사로 지금 지명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 생각에는 본인이 코드 인사 같습니까? 뭐 웃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본인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꼭 무슨 더불어민주당과 일치하거나 문재인 대통령과 일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후보자 제가 이제 또 사개특위 간사로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법안들을 지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존경하는 최이배 의원님이 지금 전에 질문도 했는데요.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국회에서 지금 논의된 것들은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입니다. 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후보자가 서면 질의에서는 좀 언론적인 대답만 한 것 같아요. 근데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서면 질의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공수처다 또는 뭐 과거에는 고비처다 또는 뭐 그거 이외의 어떤 별도의 그 뭐 법무부 산하에 어떤 외청을 둔다든가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전체의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면은 저희는 뭐 검찰은 직접 수사를 줄이다가 장기적으로는 뭐 안 하는 그 뭐 상황이 생기고 하더라도 이 수사를 누가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공수처 법안의 각각의 조항에 대해서 제가 총괄해서 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막 이런 그 어떤 부패 대응 역량이 어떤 부패 대응 역량의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은 저는 막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공수처 설치가 부패 대응 능력이 그러면 네.
떨어진다고 지금 어쨌든 패스트 트랙에 지금 공수처 법안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쨌든 여야 사당의 합의안으로서 제가 낸 공수처 법안이 있습니다. 네. 그 공수처 법안에 비추어 봤을 때 국가의 부패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닙니까? 그럼? 아닙니다. 제가 그 공수처에 관한 개별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공수처라는 것은 결국은 부패 대응 능력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공수처 법안은 부패 대응 능력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는 것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하신다는 입장으로 그럼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그 수사권 조정의 지금의 핵심 그 관점은 수사 지휘권의 폐지와 일부 수사 종결권의 부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 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 지금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 개념보다는 검경 간의 협력의 개념을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고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수사 지휘권 자체는 그러나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 폐지 자체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뭐 검경 간에 어떤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그 수직적인 그 지휘 개념을 유지하는 것보다 형사 법 집행에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 지휘권을 대체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사실은 재수사 요구라든지 보안 수사 요구라든지 이런 것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도 향후 논의해서 채워놓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 지휘라는 그런 정말 상명하복적인 그런 개념은 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사 종결 일부 수사 종결권과 검찰에서 그동안은 수사 지휘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패스트 트랙으로 법안이 통과가 아니고 상정된 이후에는 이 수사 종결권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글쎄 뭐 좀 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륙법계가 이제 그 지휘라는 수직 개념인데 제가 이렇게 본 바로는 독일, 프랑스 같은 이런 대륙법계보다 지휘 개념이 전제되지 않은 상호 대등한 협력 관계로 규정된 그 협력 관계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미국의 이런 그 형사 법 집행 역량이 그 범죄 대응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 것이 실증적인 것이고요. 종결이라는 부분도 이렇게 뭐 도식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은 검경이 같이 열심히 들여다보고 또 별거 아닌 사건은 좀 종결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완만 좀 되면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정적으로 봤을 때 대등한 협력 관계인 미국의 형사법 체계가 범죄 대응 능력이 좀 더 뛰어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낸 법안에 비추어 보면은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사실 수사권을 아직도 많은 부분 가지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일부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 수사 종결권을 가지는 부분들은 굳이 중대한 사건과 경미한 사건으로 나눈다면 경미한 사건인 것이죠. 백희련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많은 거지. 친구이잖아. 마이크 꺼야 돼. 아니 뭐 이제 진행도 뭐 편파적으로 하는 거 지금? 그러니까는 검찰총장님, 실수가 아니라 지금 검찰총장 기계적인 후보자님,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다지 문제 없다고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1분 이상 들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마무리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그 계침과 관련해서 좀 좀 문제 있으면 전문가를 불러서 고치도록 하세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 사상수인 장재원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후보자님 청문회 예고편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나오던데.
지난 국정감사 때 장모님 얘기를 제가 해가지고 근데 참 불행하게도 제가 장모님 사건에 윤석열 후보자께서 배후에 있다는 그 고리를 못 풀었어요. 그래서 오늘 장모님 얘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우리 후보자님한테 아픈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잘 마음을 열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후보자께서 총장 청문회에서 저하고 만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자께서 그렇게 아끼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으로 지명을 받더라도 저는 고사할 걸로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난 많은 국민들께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후보자께서 모두 발언에서 하신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정치적 중립이라는 키워드가 공허하게 들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른바 적폐수사, 저희가 얘기한 정치보복수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본인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자세로 수사를 했던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사를 했던 일부 국민들은 호응을 하고 또 다른 한쪽의 국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검찰에 요구되는 핵심 가치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시키는데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는 인사였느냐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후보자께서 그동안 2년 동안 적폐 수사를 통해 묻힌 그 피, 그 수많은 피, 손에 묻은 피를 닦을 수 있는 시간이 저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변창훈 검사의 영정사진이 장례식장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앞서고 조은석 서울고검장, 강남의 고검 차장검사 등 동료 검사들이 뒤를 따릅니다. 고인의 시신이 운구차로 옮겨지자 유족들은 더 크게 오열합니다. 변 검사의 모친은 화장터로 떠나기 위해 차량에 올랐다가 다시 내려 취재진을 향해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차에 나를 위한 사람 다 들어가 죽이고 나 들어가면 내가 예쁜 속인데 내 죽이노 내 죽이노 윤석열은 살인자다. 변창훈 검사의 영정. 자, 그러세요. 윤지검장의 동기인 변창훈 검사, 고 변창훈 검사의 어머니가 흘리신 피눈물입니다. 돌려보세요. 돌려보세요. 적폐수사란 미명하에 목숨을 버린 분들의 사진입니다. 넘겨보세요. 변창훈 검사는 억울하고 원통하다.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살기 싫다는 문자를 보내고 자살을 했습니다. 고 변창훈 검사 부인은 메시지에 윤 지검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정원 내부 문건이 실제 가정에 있다고 생각하여 압수수색 준치도 다르지 않고 이른 아침에 아이들 앞에서 집을 뒤졌는지. 고 변창훈 검사 부인의 언론 인터뷰입니다. 윤 지검장 정말 잔인한 사람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표현이 모자랍니다. 4년 전 국정원에 파견 나갔던 남편이 무슨 증거를 어떻게 갖고 있다고 보는지, 구속영장이요, 처자식, 노모 다 버리고 어디로 도주할 거라고 보는지요. 넘겨보세요. 이 수사를 보고 일선 검사들의 얘기입니다. 이러니 정권의 충견 소리를 듣는다. 검찰 수뇌부와 마주치면 멱살이라도 잡고 싶다. 우리가 동료를 죽였다. 이런 하명 수사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윤석열 후보자께서 검찰총장이 되시면 함께 동고동락해야 될 후배 검사들의 말입니다. 이런 피 묻은 손으로 과연 일선 검사들 지휘하고 안아주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검찰의 수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합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여튼 전체 검찰 우리 구성원들을 잘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창훈 검사의 그 불행한 일은 제가 연수원 동기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검찰 안에서도 제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던 후배입니다. 저도 재작년에 정말 뭐 제가 가족들 생각해서 상가는 못 갔지만 저도 이 일 있고 나서 막 한 달 동안 저도 알아 누울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을 이미 구속한 상황에 검사들 관련 증거가 나와서 정말 그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이 알겠습니다. 내 식구 감싸주기 하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내 식구 감싸주기란 목을 먹더라도 네. 그렇게 새벽에 무차별적으로 아이들이 자고 있는 그 집에 들이닥쳐서 압수수색하는 것은 옳은 수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넘겨보세요. 고 이재수 사령관입니다. 한쪽은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데 수갑을 차고 있고 한쪽은 이미 구속된 사람이 서류를 들고 아무런 수갑도 차지 않고 차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이재수 사령관 수갑을 채웠어야 했습니까? 이 이재수 사령관이 유서에 세월호 사고 시 기무사와 기무대 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일했습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수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이 청빈한 군인이 이렇게 강압수사에 의해서 인권을 말살된 강압수사에 대해서 그 자존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결을 했습니다. 수사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후보자님, 지금까지는 수사를 해왔지만 이제는 총수의 자리에 후보자로 서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원들에게 인권을 보호하고 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 인권을 보호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하루 깊은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후보자님 뭐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제가 변명 같지만 드릴 말씀은 이 수사 과정에서 불행한 일을 겪으신 분들의 이 앞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어찌 됐든 우리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지 사죄를 그게 넘어가요? 예, 난 좀. 박근혜 할 해야지. 그 사람 오늘도 특기 좀 사용하지 마. 윤석열 씨라든가 오늘 좀 특기 좀 사용하지 말라니까. 가만 있어요. 자, 저 김기태 위원님 발언권 없고 앞으로 발언하시고요. 김종민 의원님 좀 오버하지 마세요. 그리고 발언권 없고 발언하세요. 위원장 하세요. 아니, 김정민 의원 지도하지 마시고. 김정민 의원 국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건 어떻게 윤석열이 죽인 겁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왜 과거 정권 얘기를 꺼내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했었지. 부끄러워할 줄 아세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